2장 배반의 심리학, 한 시대의 몰락과 탄생, 배반의 칼로 쓴 역사.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인 나라답게 중국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다. 중국 역사 속에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나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며 인구만큼이나 많고 다양한 민족들이 정복하고 정복당하면서 흥망성쇠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우리가 기억하기조차 힘들 만큼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경쟁하고 흥망성쇠를 겪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시점마다 반드시 배반의 드라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신하가 왕을 배반하고, 친구가 친구를 배반하는 드라마가 한 시대의 몰락과 시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했다. 배반이란 말은 등을 돌린다는 뜻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적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다. 그렇기에 배반은 언제나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 친구 등 자신의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충격적이겠는가. 그런데 충격을 받는 것은 단지 마음만이 아니다.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배반을 하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하루아침에 나라의 운명이 바뀌거나 민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렇기에 배반은 한 시대의 몰락을 재촉하기도 한다. 어쩌면 한 시대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배반이라는 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이다. 이러한 배반의 드라마는 단지 중국 역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배반이 일어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 이 배반은 여러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배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 사람들의 일상사를 반영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소설, 노래와 같은 문화의 콘텐츠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라. 아버지를 배반하는 아들, 상사를 배반하는 부하 직원 등 아주 다양한 배반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겉모양은 다양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가까운 사람을 배반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목표를 두고 절친한 사람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배반이다. 비록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손을 잡았지만 결국에는 배반하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배반의 주제는 바로 복수로서의 배반이다. 이것은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받고자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철저한 배반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이해받고 공감받고자 하는 여린 마음이 숨어 있다. 가까운 사람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배반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 수 있는 일화는 당나라 시대의 현종과 양귀비 그리고 안록산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또한 이해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반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명나라 말기에 오삼계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중국 역사의 두 장면을 감상해보자. 아들의 여자, 양귀비를 탐한 현종의 최후. 기원전 2000년 전 무렵 황하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나라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역사는 분열과 통일을 되풀이했다. 크고 작은 나라들이 난립하다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통일을 하고 다시 분열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통일이 되곤 했다. 본격적인 통일 중국의 시대를 연 나라가 바로 수였다. 북방 이민족이 북부를 지배하고 한족이 남부를 지배한 남북조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581년 양견이 수나라를 세웠다. 하지만 이렇게 400년 만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2대 황제인 양제의 실정으로 불과 40년 만에 망하고 618년 당나라가 들어섰다. 당나라의 6대 황제는 현종인데 현종은 자신의 업적보다도 자신이 사랑한 여인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다. 그 여인이 바로 양귀비이다. 그런데 현종의 아내가 처음부터 양귀비는 아니었다. 원래 현종에게는 정식 아내인 황후가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궁에서 쫓겨났다. 이후 현종은 무혜비를 극진히 사랑하게 되었다.
무예비가 현종의 눈에 들었던 때가 10대 중반이었고 40살 무렵에 세상을 떠났으니 거의 30년 동안이나 무예비는 현종의 사랑을 독차지한 셈이다. 그런데 그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현종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듯이 침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슬픔에 잠겨있는 황제가 나란 일을 제대로 돌볼 리 없고 황제를 모시고 있는 신하들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황제가 아끼던 환관 고력사는 현종이 빨리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절세 미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한 여인을 소개해 주었다. 그녀가 바로 양귀비라고 부르는 양옥환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양옥환은 현종의 며느리 곧 현종이 사랑한 무예비가 낳은 아들의 아내였다. 현종은 양옥환을 보는 순간 그녀의 미모에 넋을 잃고 말았다. 무예비를 잃은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양옥환을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며느리를 곧바로 아내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현종은 몇 가지 계략을 써서 마침내 양옥환을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한다. 무예비가 죽은 지 8년이 지난 후 현종은 아들을 배반하고 아들의 여자를 빼앗았다. 이때 현종의 나이는 61살이었고 양귀비는 27이었다.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며느리를 아내로 삼을 수 있을까? 자신이 가장 사랑한 여인이 낳은 아들의 여자를 빼앗을 수 있을까?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한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배반의 드라마가 시작된 것이다. 양옥환이 현종의 애첩 양귀비가 되기 2년 전 안녹사는 현종에게서 장군의 칭호를 하사받았다. 돌궐족 출신인 안녹사는 타고난 언어 감각으로 북방 이민족의 여러 언어를 익혀 국경 도시에서 통역을 해주며 먹고 살았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군에 들어가게 되었고 같은 돌궐족 출신인 친구 사사명과 함께 크고 작은 전쟁에서 훌륭한 공을 많이 세워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안녹사는 출세하기 위해 끊임없이 뇌물 공세를 퍼부었고 온갖 술수를 부렸다. 결국 출세에 출세를 거듭해 궁중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때마침 당나라는 다양한 민족들을 흡수해서 국제적 안목을 가진 대제국을 지향했기 때문에 돌궐족 출신인 안녹산도 높은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다. 궁중에 드나들던 안녹사는 현종의 눈에 띄어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양귀비의 양자가 되었다. 안녹산이 양귀비보다 14살이나 많은데도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현종과 양귀비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다. 양귀비의 양자가 되므로 안녹사는 현종의 양자가 되었다. 안녹사는 양귀비의 마음에 확실히 들기 위해서 온갖 재롱을 부리면서 광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아였다. 세아란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잔치를 베풀고 아이를 목욕시키는 의식을 말한다. 751년 양귀비는 양자 안녹산을 데리고 이 놀이를 했다. 안녹산의 생일이 1월 1일이므로 1월 3일에 안녹산은 갓난아이 분장을 하고 궁녀들이 맨 가마를 타고 궁궐을 돌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신용을 했다. 현종은 양귀비와 함께 이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어머니 양귀비에게 축의금으로 많은 금은보화를 하사했다. 그러나 현종과 양귀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시종일관 어릿광대 노릇을 했던 안녹사는 남모르게 군대를 키우고 있었다. 친구인 사사명을 비롯하여 유능한 장군을 여러 명 두고 유사시에는 수십만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움직임을 눈치챈 사람이 바로 양귀비의 육촌인 양국충이었다. 양국충은 원래 건달 출신이었으나 현종의 눈에 들어 현종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재상이 되었다. 안녹사는 실세가 된 양국충과 잘 지내려고 했으나 양국충은 안녹산과 잘 지낼 마음이 없었다. 오히려 안녹산이 대군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므로 미리 처단해야 한다고 현종에게 고했다. 하지만 현종은 안녹산을 의심하지 않았다. 한편 안녹산은 현종이 양국충에게 설득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았다. 오랜 고민 끝에 안녹산은 현종이 양국충의 말을 듣고 자신을 체포하기 전에 먼저 거사를 치르기로 결심했다. 755년 마침내 안녹산은
친구 사사명과 함께 15만 병력을 이끌고 남하하기 시작하여 금세 제2의 수도인 낙양을 함락했다. 당나라 부대는 태평세월을 보내느라 한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아서 안록산의 정예부대를 막아낼 힘이 전혀 없었다. 낙양을 함락한 안록산은 어찌된 일인지 더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공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낙양에서 스스로 황제임을 선포했다. 전쟁이 싫었던 것일까? 아니면 낙양으로 만족했던 것일까? 낙양에서 엉거주춤하던 안록산은 반란을 일으킨 지 1년 2개월 만인 757년 둘째 아들 안경서에게 살해당한다. 후계자를 놓고 벌인 암투에 희생된 것이다. 그리고 안경서는 759년에 아버지의 친구인 사사명에게 살해되었고 사사명 역시 자신의 아들인 사조의에게 살해되었다. 안록산에서 사사명까지 이어지면서 당 왕조를 뿌리째 흔들어버린 이 안사의 난은 763년 사조의가 부하에게 살해될 때까지 무려 9년에 걸쳐 계속되었다. 안사의 난은 당 왕조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 뒤로 당 왕조는 쇠락의 길을 걷는다. 물론 이후로도 140년 동안 명맥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황제가 14명이나 즉위했다는 사실은 파란만장한 왕조의 최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 뒤를 조심하세요. 현종은 아들의 여자를 빼앗고 안록산은 자신의 양아버지인 현종을 배반했다. 안록산은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 친구 사사명 역시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물론 안록산이 양귀비의 양자가 된 일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세아의식을 할 정도로 안록산은 양귀비와 현종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네 경우는 모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에서 비롯된 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아들의 여자를 빼앗는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댄 아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경쟁과 배반은 역사 속에서 자주 되풀이되는 테마다. 또한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배반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은 왜 이렇게 갈등하는 것일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는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일찍이 언급했다. 프로이트를 비롯해 많은 심리학자들은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어린 시절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어른이 되어서도 해결하려고 한다. 마치 성공하지 못한 과제는 두고두고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는 다시 도전하게 되는 이치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경험과 그에게 치료받으려고 찾아온 많은 환자들, 그리고 여러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그동안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개인의 어린 시절을 연구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배반의 드라마가 있다. 프로이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졌고 이들은 곧 결혼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고 설렘과 기대 속에서 아들을 낳았다. 여자는 아들을 보면서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명의 신비와 삶의 환희, 그리고 한 생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더는 한 남자, 남편에게 보호받아야 할 여자에 만족하지 않고 한 남자, 아들을 보호할 어머니로 변신한다. 어머니가 된 여자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다. 자신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한 남자, 아들을 위해 철저하게 헌신한다. 아이를 위해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보는 용변을 시원하게 치워주고 닦아주며 언제나 깨끗한 옷을 입혀준다. 이것도 모자라서 온갖 놀이로 아이를 즐겁게 해준다. 그야말로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 남편은 이런 아내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한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벌레 한 마리도 못 잡는 여자였는데 벌레가 아이 쪽으로 다가오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손으로 바로 때려 죽인다. 벌레가 죽으면서 내장이 튀어나와 아내의 손에 묻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화장지로 닦아버린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피곤하다고 엄살을 부리더니 이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과 아이 뒤치다꺼리에 피곤할 법한데도 아이의 미소를 보며 피곤함을 전부 날려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잠이 많던 여자가 이제는 아이가 울면 한밤중에라도 벌떡 일어나서 아이를 달랜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자신이 회사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가끔 회식이 있어 늦게 퇴근하면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이제는 아이를 보느라 자신이 퇴근을 했는지 밥을 먹었는지 별 신경도 쓰지 않는다. 남편의 처지에서는 억울할 법도 하다. 왠지 자신은 집에서 찬밥 신세가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아이의 밥을 챙겨주느라 남편의 밥을 챙겨주는 일은 뒷전이고 아이의 옷을 챙기느라 남편의 옷은 건성이다. 억울하기는 해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은 분명 아내를 빼앗겼다는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 물론 아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느라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전혀 섭섭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아무리 어른이고 아이의 아버지라고 해도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아들에게 사랑을 빼앗겼을 때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아버지 역시 아들의 생존과 행복을 지켜줘야 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내의 태도 변화와 무관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또 이때 아버지가 잘 참아야 한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기다려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아이는 엄마 없이도 혼자서 잘 수 있게 되고 아내는 이 남자, 아들의 방에서 저 남자, 남편의 방으로 잠자리를 옮긴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엄마 없이도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내는 이 남자, 아들의 식탁에서 저 남자, 남편의 식탁으로 자리를 옮긴다. 만약 이때 남편이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주로 열등감이 심한 남자들이 이런 상황을 참지 못하는데 이 경우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아들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한다. 이렇게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남편은 아내를 아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한다. 만약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이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이 된다. 아이는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경험한다. 아직 홀로 서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엄마를 빼앗긴다면 이 아이는 커서 열등감이 심한 아이로 자라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아이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열등감이 심한 이 아이는 아버지가 되어도 아내의 사랑을 아이에게 빼앗기는 상황을 못 견딜 것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아이에게서 아내를 무작정 빼앗아올 것이다. 한 여자를 가운데 두고 두 남자, 아버지와 아들의 목숨을 건 결투가 우리 삶에 있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경쟁과 갈등을 가리켜서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했다. 물론 프로이트는 이 삼각관계를 위와 같이 설명하지는 않았다. 성적인 요소를 더 첨가해 설명했다. 하지만 프로이트에게 성은 그 시대의 억압을 반영한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프로이트에게 성적인 에너지는 삶의 에너지였다. 그런데 지금은 프로이트가 살았던 시대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느끼는 것은 성이 아니라 관계이다. 관계에 대한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못해 많은 이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억압되어 있는 것은 서로 상이라 할 수 있다. 성이든 생이든 상이든 중요한 것은 남자는 누구나 어렸을 적 어머니를 중간에 두고 아버지와 경쟁을 했다는 것이다. 아이는 온갖 애교와 귀여움 그리고 연약함으로 어머니의 모성애를 자극했다면 남편은 편안함과 따뜻함, 위로와 유혹을 통해 아내의 이성애를 자극한다. 두 남자는 매사에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아버지와 아들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배반. 그렇다면 한 여자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경쟁과 갈등은 어떤 결말을 맺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나 아버지 두 남자 중 한 사람은 여자를 포기하게 된다. 보통 아들이 먼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자신보다 무엇이든지 잘하고 크고 힘도 아주 세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도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아들은 나중에라도 어머니를 되찾기 위해서는 밥도 많이 먹고 힘도 기르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것까지 닮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가리켜서 프로이트는 동일시라고 했다. 경쟁과 갈등은 한쪽의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화해하는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승리자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패배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가? 만약 이 패배자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패배를 인정하고 승리자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자와 같은 편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마음속에는 재대결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역사 속에서 배반을 두려워한 권력자들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올랐을 때 모든 정적을 숙청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쟁과 갈등의 상대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아버지가 아들과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아들을 숙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해하고 공존한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두 남자는 잠깐 동안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내면에는 여전히 갈등의 씨앗이 남아있다. 한 집에서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함께 잘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은 경쟁 상대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경쟁과 갈등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기기 쉽고 한번 받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경쟁 상대는 여자, 어머니 혹은 아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뀐다. 처음에는 어머니 혹은 아내의 돌봄과 관심, 보살핌을 쟁취하기 위해 경쟁했지만 나중에는 돈과 명예, 권력을 놓고 경쟁한다. 물론 현종처럼 아들 수왕과 여자를 놓고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수왕의 여자를 빼앗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이보다는 오히려 권력이나 명예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굳이 역사 속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 많은 아들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과 갈등의 씨앗은 바로 한 여자를 두고 우리네 인생 초기에 벌어졌던 그 사건이었다.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다. 현종을 배반한 안녹사는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 그 칼에 죽는다. 사사명 역시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 죽는다. 물론 안녹사는 신하로서 현종을 대적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양귀비를 사이에 둔 현종과 안녹산의 관계를 알고 있다. 따지고 보면 현종은 안녹산에게 양아버지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양아버지를 배반한 안녹산이 아들에게 배반을 당한 것이다. 안녹산과 함께 움직였던 사사명 역시 같은 처지가 되었다. 이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여 굳건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는 일이 중국 역사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모든 권력자들은 정적이 될 수 있는 다른 경쟁자들을 모두 숙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최고 경쟁자인 아들은 숙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유일한 계승자이며 동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은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역사에는 언제나 아버지와 아들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배반의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조국을 배반한 오삼계. 17세기 중반 명나라는 동쪽에서는 만주족의 신흥국가인 청나라의 공세를 받았고 서쪽에서는 이자성을 우두머리로 하는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명나라에는 믿음직한 장군이 있었는데 바로 만리장성 동쪽 끝 산해관에서 만주족의 침입을 막는 임무를 맡고 있는 오삼계였다. 1643년 10월 이자성이 이끄는 반군이 명나라 수도 북경으로 쳐들어올 태세를 보이자 17대 황제인 숭정제는 오삼계의 아버지를 명나라 수도인 북경의 방위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때 오삼계는
잠시 북경으로 내려와서 아버지와 함께 머물렀다. 오삼계는 북경에 있는 동안 여러 지인들이 베푸는 잔치에 갔는데 어느 날 기녀 진원원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에 반해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진원원에게 반한 오삼계는 많은 돈을 주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둘 수 있었다. 오삼계는 진원원을 극진히 사랑했다. 그는 마치 온 세상을 얻은 듯이 행복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삼계의 임무는 만주족의 침입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삼계는 진원원을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북경을 떠났다. 1644년 사태가 급변해서 결국 농민 반란군을 이끈 이자성은 북경을 함락했다.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자살했고 이로써 명왕조는 몰락했다. 이자성은 명왕조를 몰락시켰지만 만주족이 북쪽에서 호시탐탐 내려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일으킨 반란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오삼계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자성은 오삼계의 아버지를 시켜서 오삼계를 북경으로 불러들였다. 북경을 점령한 이자성의 군대는 얌전히 있지 않았다. 거의 모든 반란군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그동안의 전투에서 얻은 희생, 고생과 상처를 보상받으려는 듯 약탈을 일삼았다. 그리고 남자들만 가득한 군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터라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데려가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자성의 부하 유종민이 그만 진원원을 데려가 버렸다. 아버지의 권유로 북경으로 오다가 유종민이 진원원을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오삼계는 발길을 돌려서 만주족을 찾아갔다. 오삼계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그동안 만주족을 적으로 대했지만 이제부터는 만주족과 손을 잡고 진원원을 빼앗아간 이자성과 유종민을 타도하기로 한다. 오삼계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같은 민족인 한족을 배반하고 이민족인 만주족과 손을 잡은 것이다. 오삼계가 배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자성은 오삼계의 아버지를 처형하고 군대를 이끌고 산회관으로 가서 오삼계와 격전을 벌였다. 하지만 격전을 벌인 장소는 오삼계가 손바닥 보듯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지역이었고 여기에 만주족이 오삼계와 함께했기 때문에 이자성은 결코 이길 수가 없었다. 이자성은 겨우 목숨만 건져서 북경으로 달아났다. 이미 만주족과 손잡은 오삼계는 거칠 것 없이 북경으로 향했다. 오삼계가 만주족과 함께 북경으로 쳐들어온다는 것을 안 이자성은 1644년 4월 황제 즉위식을 서둘러서 치르고서는 서쪽으로 달아났는데 이자성이 북경을 점령한 기간은 고작 40일이었다. 이자성이 떠나고 사흘 뒤 만주족은 북경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입성해서 청나라를 세운다. 물론 북경에 입성한 만주족 가운데는 오삼계가 있었다.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오삼계는 진원원을 다시 찾았다. 오삼계에게 진원원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한족을 배반하고 오랜 세월 동안 목숨을 걸고 싸운 만주족과 손을 잡았던 것이다. 오삼계는 사랑하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조국을 배반했다.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민족을 배신한 오삼계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사내 대장부가 그깟 여자 때문에 민족을 배신할 수 있느냐고 비난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상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만약 오삼계가 진원원을 만나지 못했다면 명나라와 청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역사에서 만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오삼계의 사랑과 그로 인한 배반이 분명 중국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적 앞에서는 용사, 여인 앞에서는 짱구가 되다. 역사를 보면 아주 용감한 용사들에게는 언제나 여인들이 있었다. 물론 남자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전쟁에서 아주 용감한 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너무나도 순한 양처럼 변한다는 것이다. 용감한 남자들을 양으로 변하게 한 대표적인 경우가 클레오파트라이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제국을 쥐락펴락했던 시저뿐만 아니라 안토니우스까지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나폴레옹 역시 유럽 전체를 호령했던 정복자이자 위대한 용사였지만 사랑하는 여인 조세핀 앞에서는 무력한 남자였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모든 형세가 달라졌을 것이다. 파스칼의 항세. 용사들은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그동안 줄기차게 추구해온 정복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사랑의 상처를 씻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기도 한다. 수천의 군사들 앞에서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령하지만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온갖 애교를 피우면서 따뜻한 눈길을 바라는 나약한 남자가 된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기세다. 사랑의 문제는 개인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률적으로 풀어낼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공통 분모도 있다. 바로 용사들에게 큰 영향을 준 여인들은 하나같이 용사들을 아주 쉽게 다루었다는 것이다. 여인들은 용사들에게 끊임없이 매달리거나 애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 사랑의 포로가 된 용사들은 여인 앞에서는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다. 마치 엄마 앞에서 뛰어노는 아들처럼 용사들은 여인 앞에서 뛰어놀았다.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흉내도 곧잘 냈다. 천하를 호령하는 용사, 이름만으로도 적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용사가 여인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엄마는 아이를 위해 가장 맛있고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보는 용변을 시원하게 치워주고 닦아주며 언제나 깨끗하고 향기나는 옷을 입혀준다.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온갖 놀이로 아이를 즐겁게 해준다. 그야말로 엄마는 아이에게 완벽함을 제공한다. 그렇기에 아이는 엄마 품에서 한없이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밖에서 친구들과 싸워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도 엄마를 보는 순간 아이는 행복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엄마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아이가 엄마를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약 갓난아이라면 생존에 큰 위협을 느낄 것이고 어느 정도 커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엄마에 대한 뿌리 깊은 그리움이 아이의 평생을 지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엄마를 잃은 경험을 한 사람에게만 그리움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평범한 성장 과정을 거친 사람들도 어린 시절 엄마가 해주었던 완벽한 돌봄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다. 에드몬도 대 아미치스의 원작 엄마 찾아 산말리는 시대를 초월해 가슴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우리 모두가 엄마를 찾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닐까? 용사와 여인이 한번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은 아주 강렬하다. 물론 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랑이 강렬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용사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사가 다른 일은 돌보지 않고 사랑에만 빠져 있다면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사랑에 상처를 받아서 전쟁에만 몰두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엄청나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면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자가 같은 편이라면 바로 배반의 드라마가 되고 이때의 배반은 복수로서의 배반이다. 복수가 갖는 특별한 의미. 인간에게 자신이 당한 만큼 갚아주는 복수는 아주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특히 이런 현상은 아직 대인관계에 대해 별다른 학습을 받은 적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아이들에게는 먹는 것과 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몰래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 주인에게 들키면 당연히 아이는 자신의 장난감을 가지고 논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고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때린다. 화가 풀릴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아이에게 복수를 한다. 장난감 주인의 처지에서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을 다른 친구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위기감이 들어 화가 난 것이다. 반면에 주인 없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날벼락을 맞은 아이는 어떨까? 이 아이도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스럽고 화가 날 것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갑작스럽게 빼앗겼기 때문에
장난감 주인이 느꼈던 그런 기분을 느낄 것이다. 또한 만약 장난감 주인에게 맞으면 맞는 아이도 화가 날 것이다. 어쩌면 장난감 주인은 자신의 장난감을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의 느낌을 상대방 아이에게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을 것이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치면 맞은 아이는 화를 낸다. 그리고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너도 한 대 맞아야 한다며 친구를 때린다. 물론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한 대 맞아서 억울하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아프고 억울한지 알려면 너도 한 대 맞아야 한다는 심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만큼 꼭 갚아주려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심리학에서 보면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당한 아픔과 처지를 상대방도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해받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복수란 자신을 이해해 달라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복수를 잘 살펴보면 언제나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상대방에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마치 자신이 느꼈던 것을 상대방도 똑같이 느끼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이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사람에게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인간주의 심리학자인 로저스이다. 그는 인간에게는 긍정적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긍정적 존중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한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란다.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아이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일도 하는 경우가 많다. 먹기 싫은 음식도 엄마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먹고, 하기 싫은 공부도 선생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이어트를 하거나 외모에 돈을 아낌없이 투자한다.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미친 듯이 노력한다. 목숨을 걸고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이 세운 목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을 만한 목표에 매진한다. 그러다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 로저스는 심리학자로서 여러 환자들을 만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들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부모와 그가 속한 사회의 환경이 그동안 많은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 조건에 합당할 때만 그들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 로저스는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공감적 이해이다. 이런 면에서 존중의 욕구는 다른 말로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라고도 할 수 있다. 보통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이해하기는 쉽다. 또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정확하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이해받으려는 욕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복수이다. 물론 복수가 언제나 뚜렷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이런 목적과 의도를 모른 채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하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가 내 처지를 상대방에게 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복수란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오삼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오삼계에게 진원어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어두컴컴한 전장에서 진원어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용사에게 여인은 삶의 이유였다.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가 판을 치는 명나라 말기. 이자성과 만주족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오삼계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진원언이 나타난 것이다. 북경을 떠나 다시 임지로 돌아가야 했을 때 오삼계는 진원언과 떨어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믿고 그녀를 맡겼다. 아무래도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임지로 돌아간 오삼계는 만주족의 침략을 막고 아버지가 이자성을 물리치면 다시 평화로운 나라에서 진원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자성은 북경을 점령했다. 오삼계의 아버지는 북경과 황제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진원언을 지키지 못했다. 처음에 오삼계는 이자성의 편에 서려고 했다. 하지만 같은 편이라 생각했던 이자성과 그의 부하들은 진원언을 빼앗아갔다. 여기서 오삼계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한족을 배반하기로 한 것이다. 오삼계의 배반은 중국 역사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만약 오삼계가 이자성과 손을 잡았다면 만주족은 쳐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오삼계가 지키고 있던 산해관은 몇 차례 공격을 받고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오삼계는 발길을 돌려 만주족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들과 손을 잡고 산해관으로 돌아가서 부하들에게 산해관의 문을 열도록 지시한다. 산해관을 통과한 만주족은 한 걸음에 북경으로 내달렸고 결국 중국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오삼계는 진원언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했다. 하지만 명나라는 진원언을 지키지 못했다. 아버지도 진원언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고 이자성도 부하 유종민이 진원언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오삼계는 빼앗긴 진원언 때문에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맛보았다. 그동안 목숨을 걸고 지켰던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여기서 오삼계는 복수를 결심한다. 사랑하는 진원언을 지키지 못한 명나라, 아버지, 이자성에게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똑같이 겪게 해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 방법은 바로 만주족과 손을 잡는 것이었다. 오삼계에게 배반은 복수로서의 배반이었다. 복수란 진원언을 잃는 고통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도 이해받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목표 하나를 두고 두 사람 이상의 경쟁을 하면 갈등이 일어난다. 갈등이 화해와 타협으로 발전되기도 하지만 싸움과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때때로 배반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배반이란 원래는 친밀하고 절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배반은 이 관계를 순식간에 적대 관계로 만들어버린다. 아니, 어쩌면 겉으로만 친절하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적대 관계였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배반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 특히 배반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사랑은 용맹한 용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다. 어쩌면 용사는 겉으로만 용감할 뿐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용사는 복수에 나선다. 특히 사랑을 빼앗아간 적들이 복수의 대상이 되지만 자신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자기 편들도 그 대상이 되곤 한다. 이것이 배반이다. 역사는 많은 왕조들의 몰락과 탄생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몰락과 탄생의 결정적인 사건을 들여다보면 항상 배반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 그리고 그 배반의 원인은 어린 시절의 경쟁과 갈등을 되풀이하는 것이거나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자 하는 여린 마음이다. 이렇게 역사의 변천은 배반의 드라마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배반의 드라마 안에서는 어리고 여린 마음이 들어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어리고 여린 마음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를 일이다. 이들의 마음을 누군가는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 역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람들처럼 아무도 원치 않는 복수와 배반의 드라마를 연기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심리학 들여다보기, 프로이트에 대한 오해. 프로이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뉜다. 프로이트를 싫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가 너무 성과 과거 그리고 무의식에 치우쳤으며 인간을 성장 가능성 있는 존재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오해의 대부분은 프로이트의 이론과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들이다.
프로이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베틀하임은 오해가 생긴 이유가 1차적으로 프로이트의 저서가 잘못 번역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베틀하임은 프로이트처럼 빈 의과대학을 다녔다. 물론 프로이트에 비하면 한참 후배였다. 그는 프로이트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수많은 글을 쓰고 있을 때 빈에서 의학을 공부하면서 프로이트의 저서들을 독일어 원문 그대로 읽었다. 그는 프로이트의 글솜씨와 인간의 마음에 대한 통찰력에 놀라면서 정신분석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결국 그 역시 정신분석가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와서 사람들에게 정신분석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미국 사람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어렵고 난해하며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딱딱한 정신의학의 일부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젊은 시절 프로이트의 글을 직접 읽으면서 받았던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미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 그가 읽었던 프로이트의 글은 수많은 비유들로 가득 찬 문학이며 사람의 마음에 대해 아주 많은 통찰을 주는 흥미진진한 글이었다. 실제로 프로이트는 글을 아주 쉽게 썼다. 그 당시 독일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영어로 번역된 프로이트의 글에는 너무나 많은 라틴어가 쓰여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프로이트가 말한 성격의 3원 구조를 슈퍼에고, 에고, 이드로 알고 있다. 한글로는 초자아, 자아, 원초아라고 번역하는 단어들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프로이트가 라틴어에 아주 능통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딱딱한 용어를 직접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사용했던 원래의 표현은 위버 이히, 이히, s였다. 위버는 영어의 over에 해당하고 이히는 I이며 s는 it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윈나, 나, 거시기 정도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락강 정신분석학회는 s를 거시기로 번역하고 있다. 비인칭 대명사로 구체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어려운 라틴어를 사용할 때와 익숙한 일상 용어를 사용할 때의 느낌은 아주 다르다. 프로이트는 사람의 마음이 자아와 초자아 그리고 원초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고 나와 윈나 그리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거시기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프로이트는 자신의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일상생활의 언어에서 선택했고 무의식과 관계된 몇몇 핵심적 개념들은 신화에서 가져와서 은유화했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글을 번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결국 프로이트의 글은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익숙한 일상어와 풍부한 뜻을 포함하는 은유들이 추상어로 바뀌었으며 더 나아가 현학적이고 기계적인 라틴어로 변했다. 이것은 번역가들이 프로이트의 문장력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여기에 정신분석을 정신병리학의 한 분야, 의학의 한 분야로 고집하고 싶어하는 의사들의 권위의식도 한몫했을 것이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프로이트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썼는지를 알아야 한다. 글을 쓰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프로이트 역시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으며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다. 프로이트에 대해 욕이나 칭찬을 하기 전에 그가 정말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더욱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